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용등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기업을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을 했을 때 대표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우리 회사는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매출도 괜찮은데 자금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업 진단을 해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자 비용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자금 조달도 한도만큼 못 받으신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자 비용이 지금 기준금리 2.07%인데 4%, 5%대가 대부분 허다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기업의 신용등급 관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등급, 정책자금을 받을 때 또는 입찰을 할 때 신용등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금을 받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제공하고 있는 이 많은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힘드세요. 근데 사실 이 정보는 우리 그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그 정보를 충분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갖고 요새는 이제 많이 정책자금들을 직접 신청하시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서 정책자금 분명히 이제 그 코칭해 주시는 분이나 직원들의 얘기로 우리는 한도가 1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가보면 2억밖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정책자금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 많아요. 이 이유는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체력이 잘 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가점 요인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체력이라는 부분은 신용 등급을 의미하고요. 가점이라고 하는 건 특허라든지 인증 등의 가점 요인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편에는 체력에 대한 부분,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자금을 받으러 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용 등급이면 좋냐? 이 부분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기업의 신용등급은 BB 등급 이상이 나와야 자금을 받으실 때 좋아요. 제가 개인 신용등급은 5등급 이내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BB 등급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이 나와야 우리가 일반적인 여신기관의 자금도 받으실 때 좋은 조건으로 받게 되고요. 정책자금을 받으실 때도 무리 없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회사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도 신용등급이 BB등급 이상이 나와야 그 자금을 조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등급은 자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조달 쪽에 그 업무를 보시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입찰의 경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B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30억 미만의 경우에 28.8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29점 이상을 받으려고 하면 BB-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경쟁이 없는 경우에, 민간이나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뭐 그리 높지 않아도 수주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신용등급이 BB- 이상이냐 그 밑에 B+ 이하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용등급은 지금 평가기관이 우리나라에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DMB, 이크레더블 등등, 크레타,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신용평가를 하게 되는데, 신용평가는 크게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갖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금에서 말씀드렸던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산업의 발전 가능성, 경영 리스크, 영업 리스크, 그 다음에 우리 경영자의 리스크, 여러 가지로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데이터화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대표님이 계신데, 대표님이 원래 젊어서부터 쭉 이 업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셔서 약 20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 정성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시겠죠. 근데 이제 어떤 컨설턴트의 어떤 코칭 매니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대표님보다는 여성 기업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우리 배우자님을, 사모님을 대표자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20년 정도의 사회 경력, 동일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이 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배우자님의 경우에는 이 업에 근무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쪽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으셨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6개월 동안 정책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시고 변경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는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정성적 평가라는 부분은 회사의 기본적인 체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근간이 되는 요소, 뿌리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회사를 구축해 놓으실 때부터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제 경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대주주의 신용 등급이 나쁜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경우에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인 주주 회사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예년에는 회사를 설립하시려고 하면 발기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발기인들을 제가 아는 지인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구성해서 회사를 설립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첫 번째는 지금 와서 발생하고 있는 차명 주식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세무적으로도 큰 리스크를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때 같이 동참했던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하셨던 그 설립인들 가운데 대주주의 경우에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면 그분 때문에 회사의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정량적인 분석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외에 우리 등기부 등본이나 주주명부 등에 있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산업분류 코드 등을 가지고 정성적인 위험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부분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정량적 평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서 숫자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정하는 업무는 매년 결산이라는 업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가변성을 갖고 가지 않더라도 이 정량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대표님들이 매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시거나 중진공 가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요, 자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로 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가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자본화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하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 자본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세무사님들과 기장을 같이 하시지만 대표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 신용등급 정량적 분석의 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성은 BOK,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표를 보실 때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을 보실 때 부채 비율이라 하면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를 분자에 놔두고요, 분모에 우리의 돈인 자본금을 놔두게 됩니다. 이걸 해서 200%가 넘게 되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돼요.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매년 업종별로 융자 제한 비율이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200%보다는 높게 설정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비율도 맞춰야 되지만 그 비율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최후의 보루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리가 증자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상담을 하시면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얼마나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 대표님들 여유가 있어서 증자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BOK,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의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시면 우리 업종마다 그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본 비율은 자산 대비 50%가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업종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자본 비율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산 대비 만약에 40%다.
그러면 기준이 50%고 우리가 40%의 자본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의 증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증자가 10% 필요한데 우리 자본금 안에는 순수 자본금과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쌓여드는 그 잉여금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 그 잉여금 부분이 5% 정도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올해 약 5% 정도의 증자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나오고 있어요. 또 지인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게 좋을까요? 지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세금을 내고 싶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세금을 적게 내면 좋겠죠.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찰이라는 부분도 있고 자금 조달이라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우리 회사를 평가하는 모습에 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준이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맞춰주신다 하는 것이 정량적 분석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량적 분석은 지난 우리 2년간의 우리 기업의 경영 성적,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회사의 기업 체질을 가지고 약 35가지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미치는 것을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개선을 시키시면은 신용등급이 좋아져요. 소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재무제표를 마사지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사지를 하는 게 사실은 물론 가능하기도 하지만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건 약간 IQ 테스트와 같아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특히 좋게 만들려고 일부러 손을 쓰면요, 다른 부분에서 안 좋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신용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량적 분석을 가져가실 때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시되 우리가 위치를 잘못 놓은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전자금 3억을 받았습니다. 이 3억은 단기 차입금이 아니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특징은 뭐냐면 저리와 장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3억은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장기 차입금으로 위치시키셨다면 유동비율이 보다 개선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인들이 와서 우리 회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다. 특히 올해 개정세법이 적용되면서 내년부터는 이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잉여금을 최대한 많이 털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잉여금을 잘못 털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 부근에 있는 어떤 기업에 한 5년 전에 컨설팅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 진단을 했는데 제가 기업 진단을 하기 전에 대표님의 요청사항이 먼저 있으셨어요. 뭐냐면 어떤 지인의 말씀을 듣고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많이 터셨어요. 많이 이제 처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자본 총계 안에는 순수 출자금, 자본금과 잉여금 계정이 있는데 잉여금을 배당을 통해서 많이 털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본 총계가 적어졌어요. 갚아야 될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고 자본 총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약 700%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융자를 받았던 기관에서는 상환을 요청하게 되고 또는 이자가 상승하는 효과가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세금을 아끼겠다고 했지만 이자가 올라가거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 특히 정량적인 요소를 움직이실 때는 상당히 시뮬레이션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결산 시기에만 무조건 바꾸려고 하시다 보면은 잘못된 그릇된 경영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소한 상반기 6월까지의 가결산을 가지시고 한번 기업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월까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12월에 체크 또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6월과 9월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 현재를 기점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만약에 재무상태표에 움직여야 될 증자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12월 달에 그걸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판단되신다면 12월 이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6월 또는 9월에 가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정량적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시는 방법 중에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에 많은 그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료로 사전 진단과 예비 평가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전에 우리 가결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결산을 했을 때 우리가 신용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를 체크해 보는 게 사전 진단이고요. 우리가 결산 이후에 본 평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예비 평가라는 걸 통해서 신용 등급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럼 사전 진단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결산에 반영하면 되니까. 그런데 결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비 평가를 받았을 때 신용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죠. 초두에 말씀드렸던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정성적 평가에서는 혹시 빠진 것이 있거나 미미하게 반영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신용 등급을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저희가 자금 조달도 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신용 등급이 한번 결정되면 1년 동안 그 등급을 유지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신용 등급이 나쁘면 1년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T10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냈어요. T10는 뭐냐면 기술 신용 평가입니다. 기술 신용 평가는 기존의 기술 평가에 신용 평가를 합산해서 신용 등급을 상승시키는 요소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용 등급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등급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드리고 이제 상담을 드리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리 신용 평가 받았는데, 그리고 기술 신용 평가도 받았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기술 신용 평가를 좀 더 잘 알고 활용을 해주시면요,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자금 조달이든지 수주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T12는 테크닉, 크레딧, 그 다음에 블루, 그래서 기술 신용 평가라는 표현로 쓰고 있는데, 기술 신용 평가 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평가 기관과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신용 평가는 우리의 신용 평가를 가지고 보완되지 못하는, 바꿔 말씀드리면 기술력은 좋으나 신용 등급이 낮아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신용 등급의 상승을 통해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등급은 총 25개에서 33개의 소항목을 평가해서 산출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T1부터 T10까지 10개의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T1이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이라고 보시고 T10은 기술 등급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특허를 갖고 계시고 제조업의 경우, 개발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 평가를 신청했을 때 T4 정도의 등급을 받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신용 평가를 받으셔서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등급이 B+입니다. B+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B+면 입찰에선 28.8 정도의 등급이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 자금 쪽에서는 기준금리를 적용받기에는 좀 더 낮은 등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 기술 신용 등급을 T4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 평가 등급이 B+였다면 T4면 2등급 정도가 상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에서 T4를 받으시면은 BB 마이너 BB, 그래서 BB, 그럼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입찰을 하실 때도 29.2 정도의 점수를, 30점 만점에 29.2 정도의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나 수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조건 재무제표를 기장사무실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우리 회사에 가결산을 요청하셔서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아닌 걸 억지로 만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잘 나오고 있는 재무제표지만 위치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잘 해주는 것, 그리고 잘못 과다하게 계상된 것들을 처분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술 등급을 올리고 신용 등급을 올려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수주에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